자, 그러면 7월령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못 찾았던 문제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281페이지 총괄평가 45번 문제 볼게요. 45번 문제. 자, 다음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45번에 이제 그 A는 이제 원료선언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료 B는 이제 파나마 그 운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원료선언의 정치적 의도는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국에 대한 유럽 열강의 간섭을 저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나마 운하의 이제 획득 과정을 보면 미국이 파나마 공화국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획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문호개방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좀 언급을 하죠.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7월혁명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7월혁명은 이게 이제 그 뒤에 자유주의 혁명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에 그래서 1830년에 일어났고요. 반면에 이제 뒤에 일어난 2월혁명은 1848년에 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일어난 거죠. 자, 이 7월혁명과 2월혁명의 공통점은 선거권 확대와 관련돼 있어요. 선거권 확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7월혁명은 수능에서는 가끔씩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임용에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나오는 건 2월혁명이죠. 그래서 비중이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자, 비엔의 결과 부르몬 왕조가 다시 이제 왕정 복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 18세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래서 1814년 헌법을 발표하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해요. 이 1818년 헌법은 그 신화의 자유라는 법적 평등, 뭐 간직 개방 등 프랑스혁명 성과를 많은 걸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그 국민의회가 공포했던 1791년 헌법보다는 좀 퇴보되고 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권은 국왕에만 속하게 되고 국왕의 장관 임명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입법기관은 양원제로 운영되죠. 그래서 상원의원은 왕이 임명하고 하원의원은 선거를 선출하고 선거권은 재산에 의해서 크게 제약되고 유권자가 전체 인구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극소수의 인원만 투표권을 가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헌법을 이제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8세는 자기 좀 주제를 좀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격하게 예전의 왕정 복구로 넘어가진 않았어, 완전히. 그래서 중도 온건 정책적으로 유지했다. 절대주의 체제를 보고, 중도 온건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초정통주의,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부르몬 왕조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귀족들의 반격을 또 받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좀 합리적인 입장에서 통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샤르 10세가 즉위하면서 문제가 된 거야. 이 샤르 10세는 종전에 이제 그 루이 18세의 그 온건한 정책을 버리고 급격하게 반동 정치를 하게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이제 언론과 선거권에 대한 칙령을 반포하고요. 그 유명한 이게 7월 칙령이라는 거거든요. 네. 7월 칙령은 그 수능 기출에 좀 많이 나와요. 예무로. 그래갖고 이제 그 7월 칙령 그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 그리고 의회를 해산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에 맞서가지고 자유주의 언론들이 반발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파리 시민과 민중들이 호응하면서 그 샤르 10세를 몰아내는 혁명이 일어나죠. 이것이 뭐냐면 7월혁명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자유주의자였던 티에르 기조 같은 사람들이 주도를 해갖고 소시민 직장 노동자 파리 시민이 가담해서 결국에는 이제 샤르 10세를 추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방하고 나서 다음에 정치 체제를 뭘로 만들 것이냐 해가지고 공화제를 할 것이냐 입헌군주제 대립을 했는데 결국에는 온건파 주장대로 이제 입헌군주제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그 당시 루이 필립을 국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7월 왕정이 성립이 되게 돼요. 7월 왕정. 자, 그래서 이제 이 7월 왕정이 성립되면서 유산 시민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가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이 확대돼요. 그래서 은행과 그 다음에 대성공업자 일부 분홍에 한정되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선거권이 확대돼도 예전에는 이제 그 10만 정도만 선거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좀 늘려서 16만 정도? 그러니까 6만 명이 더 선거권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인구가 프랑스 인구가 몇만 명이었냐면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에 16만 정도 그 선거권 확대 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성인 인구만 따져도 2천 얼마 된 텐데.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칠월 왕조가 거의 이제 민주주의와 거의 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뭐냐면 시가지에 쌓았던 공화주의 세력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또 2월 혁명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해요. 이 선거권 확대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왕권의 절대 권한을 이제 제외하고 그때 이제 누이 18세가 했던 1814년 헌법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요때 이제 3세기가 그 국기로 채택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국기 아시죠? 네, 프랑스 국기가 이제 채택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명사층이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이 칠월왕정 이후에 명사층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지주 계층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새로운 상공업자 계층들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명사층이 형성이 돼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뭐냐면 국정을 운영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7월혁명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혁명의 영향을 볼게요. 7월혁명은 프랑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거기 이제 보면 벨기에가 독립되죠. 그래갖고 벨기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합병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네덜란드가 이제 통치하에 당연히 친 네덜란드 정책을 펼치지 벨기에 정책은 안 펼치죠. 그래서 그 당시 네덜란드 합병하고 나서 저관세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벨기에 영국 상품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제조업자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당시 벨기에 네덜란드 언어나 문화가 다르고 거기다 종교도 다르죠. 등등. 결국에는 이 브뤼셀에서 이제 한 극장에서 나폴레옹 혁명 소재로 연구를 보면서 그에 흥분한 강중들이 봉기를 냈고, 처음에는 산업노동자들이 주도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확대돼 나가죠. 결국에는 벨기에이 이제 뭐냐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헌법이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를 개입했지만 네덜란드 개입에 영불 개입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승인하게 됐다. 그래서 벨기에이 독립해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인데, 독일은 이 당시 이제 나중에 설명 간세 동맹이 결성돼요. 그래서 경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센과 하노버 같은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헌법을 제정해서 했다는 거. 그렇지만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는 역대 이제 독일 연방의회가 개최된 곳이에요. 그걸 이제 점령했지만 그걸 진압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독일은 전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탈리아도 카나 보나디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교황령을 홍령을 봉기했지만 그걸 오스트리아군에서 진압됐고요. 그때 이제 이 카나 보나디아 당을 중심으로 출신 중에 한 명이 마치니가 따로 이제 청년 이탈리아 당을 결성하죠. 예. 그 다음에 폴란드 독립운동을 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러시아의 지배도 있었어요. 물론 상당수 오스트리아와 또 프로이센 지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이제 러시아의 지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폴란드 귀족계급들이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농민층의 지지 상실로 해가지고 그때 토지개혁 그런 약속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러시아군에서 진압되고, 그 다음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 이런 것도 있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독일의 간세동맹 결성하고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은 제 생각에 볼 때 7월혁명이 특별하게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영국 내 자유주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일종의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오비락이라고 해서 딱 맞아 떨어져갖고 이제 7월혁명에 끼어드는데 약간의 영향력, 인과관계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벨기에 독립 외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폴란드 독립운동이나,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7월혁명의 한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성과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부터 지원에 대한 기대를 걷는데 지원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독일이나 폴란드 이런 지역 있죠. 서유럽과 동유럽과 격차가 확대되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향 온건한 자유주의를 수행했지만 동유럽은 그 자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국가의 자유주의 운동을 민족주의 운동을 진압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동유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엘리트 중심이었어요. 대중적인 게 아니었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비교적 소수의 지식인, 문화인, 그 다음에 대학생을 퍼졌을 뿐 민중수로 널리 확산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후진성을 위해서 부르주아 내지 중산계층이 서유럽보다 상당히 늦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7월혁명에서 영향이 크게 이제 동유럽, 독일이나 그 당시 폴란드나 이런 지역이 확대되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보면 1번 문제인가? 네, 1번 문제 볼게요. 거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자, 231페이지 펴보세요. 자, 다음 조치에 반발할 일어난 그 사건을 써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는 정치적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이탈리아에 미친 영향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사료는 7월 칙령이죠. 7월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사건 7월혁명. 그 다음에 정치적 배경은 샤르 10세의 반동 정치, 그 부유자 계층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영향을 보면 그리고 그 외에도 의회 해산이라든지 뭐 언론 탄압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7월 칙령에 있는 내용. 그 영향을 보면 카르보네 당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령에서 혁명을 공개했지만 오스트리아군 내에서 진압됐고요. 그 출신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 당을 결성을 했죠.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청년 이탈리아 당의 활동은 2월 혁명하고 또 연결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월혁명을 볼게요. 2월혁명. 2월혁명 별표 2개 쳐놓으세요. 7월혁명보다 2월혁명이 많이 나와요. 2번 나왔죠. 2월혁명이. 자, 일단 7월혁명은 자유주의가 중심으로 했죠. 근데 2월혁명은 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했는데 2월혁명 진행 과정을 보면 그 후에 이제 유럽이나 동부유럽이나 서부유럽 다 이제 영향을 이제 미쳤지만 전반적으로 2월혁명이나 그 뒤에 진행 과정을 보면요. 그 영향을 받은 여러 운동들의 영향 진행 과정을 보면 초창기 때는 부르주아 계층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회주의가 점점 가격해지니까 이제 이 그 부르주아 계층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배제시키죠. 그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 나오지만 국민 노동자들 국립 그 작업자가 폐지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유럽에서도 좀 그런 형상들이 나요. 독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처음에 부르주아 계층과 노동자라고 좀 받아들였지만 수공업자들이 결합이 돼서 했다가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니까 3월혁명이죠. 예, 성공하니까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수공업자 노동자들이 결별하게 돼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 노동자 수공업자들 못 믿어. 이들은 사회주의자인 나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 절대 왕정들, 그러니까 군주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근데 군주들도 부르주아 계층도 못 믿죠. 결국에는 이게 분열된 것을 틈타가지고 곧바로 진압이 되죠. 그래서 3월혁명이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협력관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곧바로 이제 반동에 부닥쳐갖고 자체 분열을 해갖고 진압당해요. 예,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패턴이 보여져요. 자, 하여튼 2월혁명은 1848년에 일어났어요. 연도는 좀 외워두세요. 7월혁명은 1830년. 그 다음 2월혁명은 1848년.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1789년. 예, 중요한 연도니까 자질구레한 거는 외울 필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결합돼서 2월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2월혁명의 배경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7월혁명의 한계죠. 7월 왕정의 보수화.
그래갖고 이제 선거권이 확대됐지만 그 선거권 확대가 10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확대한 거야. 윤방명 정도. 그래서 되게 이제 은행가나 대상공업자, 일부 분홍에 한정됐고, 그 명사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제한 선거죠. 그래서 전 인구의 0.6%밖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진 공화주의자들의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이제 요구하게 되냐면 왕정 폐지, 공화정 실시, 보통선거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전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은행가, 대상공업자, 그 다음에 분홍들, 지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배들, 명사들이라고 하는 지배에 대한 불만이 이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 수가 또 증가되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프랑스가 산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연히 공장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사회주의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본가층의 불만을 펴게 되는데, 소극적 외국 정책에 불만을 걷게 돼. 그래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원했던 자본가층이 불만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선거권 확대 요구에 집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2월혁명의 과정을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불만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이제 그 당시 명사들 지배에 대해서 불만, 신호왕정 보수에 대한 불만, 선거권 제약에 대한 불만, 있을 때, 경제적으로 또 안 좋았어. 그때 이제 뭐냐, 농사 혼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이, 농사의 혼작이 그 당시 공업에도 영향을 줘요.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량 실업과 그 다음에 도산이 이제 소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기존 내각의 사임, 선거권 확대 요구를 이제 하게 되고, 이에 대해 기존 내각이 이제 뭐냐면 여기 또 금지인데 집회를 금지시키죠. 집회 금지 쓰세요. 자, 집회를 금지시키지만 학생이나 노동자들의 시위운동은 더 확산되고요. 기조의 정책이 습격되고 이것이 군대 발표로 이루어지고요. 혁명군이 시청을 점령하죠. 누이필 왕이가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예. 그래서 이제 7월혁명이나 2월혁명 공통점은 또 뭐냐면 시가전을 벌여요. 혁명군들이. 근데 그 당시에 시가전이 버지가 상당히 좋게 돼 있어. 왜냐면 지금처럼 파리가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가지가 상당히 꾸물꾸물이었어. 예. 그러니까 부산 가보시면 막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대구는 그냥 쫙쫙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대구형이 아니라 부산형이야. 이런 데선 시가전이 되게 좋아. 왜냐면 숨기 좋거든. 근데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등 구조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시민들이 다시 공개할 수 있으니까 시가지를 뭐예요? 이제 우리는 방사성 형태로 해가지고 쫙쫙 해서 주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가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예.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초창기 때 할 때는 되게 임시정부 2번 수립돼요. 한 번. 2월혁명에 초기 때 임시정부는 온건 부르주아 출신들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결합한 형태 1차 임시정부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다시 뭐냐면 사회주의가 제거되고 온건 부르주아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차 때를 얘기하는 건데 1차 때 임시정부와 2차 때 임시정부가 좀 달라요. 예. 자, 그럼 임시정부 시기를 볼게요. 임시정부 시기. 자, 이제 새로운 헌법이 이전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초창기 때는, 1차 때는 누구와 누가 결합해서 만들었죠? 사회주의자와,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부르주아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참여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높일 수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 당시, 노동권 보장, 그 다음에 노동자의 결사자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샤프레법이 일시 폐지돼요. 그 다음 물론 다시 부활하지만, 그다가 이제 국립작업장 있죠. 실업자의 규제를 위해서 국립작업장을 설치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임시정부는 노동시간을 10시간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등등. 근데 실업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누이불량의 협동조합 요구에 따라서 국민작업장을 설치하고요. 근데 이 국민작업장을 설치할 때 거기에서 이제 수만 명 노동자들이 세금을 고용하는데 제대로 일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중상층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서계를 읽다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서계가 좀 약간 좀 보수적인 것 같아. 좀 그 기술하는 방식이 국립 노동자들에서 노동자들의 봉기를 폭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국립 노동자에서 노동자들 먹이는데 맨날 일도 안 하면서 수당만 받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한 거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립 노동자를 설치하고 그리고 급진적 세력이 많이 진출하니까 그거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된 거예요. 농민이나 도시 중상층들이 불안감을 느껴.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 왜 불안감을 느끼겠어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 농민들은 상당히 급진적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뭐야? 이들이 중소 농민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땅을 뺏길 수 있잖아. 사회주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도시 부르주아 세력들도 불안감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재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이제 재헌위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재헌위회 선거에서 절대 다수가 온건공화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제2차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제2차 임시정부. 자, 2차 임시정부는 앞에 있는 임시정부보다는 뭐예요? 온건공화파로 장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노동자들을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뭐냐면 국립작업장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립작업장 폐지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6월 폭동을. 그걸 이제 강제 군대를 동원해 진압을 해버린 거야. 네. 그리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기 뭐냐면 임시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법이 만들죠.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고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누이 나폴레옹이 당선이 되죠. 예. 그러니까 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 되잖아요. 이 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누구의 조카예요? 나폴레옹의 조카죠. 예. 자, 그냥 오히려 이 사람이 당선되고 놀랬는데 원래 당선권을 먹었던 사람인데 당선이 됐어. 왜냐면 이제 그 당시 보나파르트는 이제 영향을 받았고 나폴레옹에 대한 한상이 되게 많았어. 거기다 저 사회주의자들이 와갖고 막 공기하고 하니까 폭동 일어나고 하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자기 재산을 지켜줬잖아. 그래서 총재정부, 무능한 총재정부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농민들이나 그다음 중상층들이 그들 지지했어. 특히 그 당시 프랑스는 물론 산업화가 됐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이제 뭐냐면 나폴레옹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찍었다? 그 당시 무명의 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찍었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면서 몇 공화국이 탄생되죠? 2공화국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1공화국은 어디예요? 국민공회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2공화국이고 2공화국 잠깐 있다가 곧바로 누이 나폴레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2제정으로 넘어가죠. 예, 이렇게 이제 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혁명의 이제 특징을 보면 자유주의 혁명이면서 거기에 노동자들이 참여했죠. 그래서 노동자 사회주의 적극 참여해서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을 했고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 시민계급과 보수적인 농민층의 불안감을 양성해서 6월 폭동 이후에 노동자 사회주의 외면 받고 누이 나폴레옹을 당선시킨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이 민족주의가 이제 등 진보 이념 대중화가 시작. 그러니까 예전에 민족주의라는 거는 대중들이 믿는 그 주의가 아니라 주로 어떤 지식인들이었죠. 자유주의와 결합이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지배층들과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현재 정치에 반영되면서 일정의 지배층도 이제 일정을 받아들여. 그리고 민족주의가 변질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결별되죠. 그리고 민족주의가 이제 엘리트에서 뭘로 옮기죠? 대중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걸 대중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민족주의 성격이 초기 때는 무슨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후기 때는 통합적 민족, 침략적 민족주의 바뀌게 되죠. 요 성격 변화는 2월 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변화가 됐다. 요 부분은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거는 좀 뒤에 있다. 민족주의를 살펴볼 때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영향은 2월 혁명은 7월 혁명보다 영향이 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의 그 전개를 유럽 각국에 크게 확산시켰는데 이탈리아를 볼게요. 이탈리아는 이제 그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탈리아 통일운동과 연결돼갖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통일의 주체가 이제 세 개가 있어. 사르드 왕국, 그 다음에 피에몬트 왕국이라고 했는데 교황, 그 다음 마치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치니는 그 당시 이제 나폴리 혁명을 통해서 쌓여진 왕국이 이제 그 급진파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공황이 이제 지지해줬고, 마치니가 이제 청년 이탈리아당이 일시로 노마공화국을 수립하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통일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제 교황이나 그 다음에 피에네토 공화국이나 마치니가 달랐던 거야. 그래서 그 교황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통일하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고, 피에네토 왕국은 온건한 자유주의자 중심이었고요. 마치니는 공화국을 만들자. 세 개의 입장이 이제 뭐냐면 대립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총리 때 사내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추방하고 민족 해방 정쟁을 했지만 누가 배신을 해요? 교황이 배신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쿠스토츠 전투하고 노바흐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에 격파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이 나폴레옹이 군대에 이끌고 로마 공화국을 붕괴시키죠. 마치니에. 거기에 또 로마 교황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프랑스군을 주둔시키죠.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다시 베네치아를 장악하고 등등.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것만 나왔을 거예요. 2월혁명 딱 영향은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이 로마 공화국을 수립했다. 그 내용만 부각시켜서 나오는데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많이 축약됐지만 거기에 어디에 서양사 강의라든지 서양사 개론 다 있어요. 그 내용들 읽어보시면. 근데 그 개별적인 사건까지는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예전엔 2월혁명에 가서 전반적 영향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흐름만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이제 보면, 결과 이제 했고, 독일을 이제 볼게요. 독일은 2월혁명의 영향을 봐서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무슨 혁명이 났죠? 3월혁명이 났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메테레가 추방되고 빈체가 붕괴되는 그런 것들인데, 자, 프로이센부터 볼게요. 프로이센은 베르링에서 이제 혁명이 났어요. 비인혁명은 그 오스트리아인데, 네. 여기 좀 지우시고, 거기 3월혁명 그 밑에 비인혁명 적어 놓으세요. 같이 묶고 있네. 네. 그래서 이제 3월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 프리드리히 비에름 4세가 새로운 헌법을 약속을 했고요. 자유주의 정부가 수립되죠. 그런데 이제 초창기 아까 치면 않지만 이게 이제 잘 나가면 되는데 그 당시 왕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지배감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처음에 부르주아 수공업자들이 서로 결탁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서로 못 믿는 거야. 특히 부르주아 계층은 수공업자 못 믿어. 그러면서 결별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약해진 그 분열된 틈을 타서 다시 포에서 왕가가 이제 진압을 해가지고 다시 얘들 쫓아내게 되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독일 각국에서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이 모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구성을 하죠. 이게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독일주의를 채택하고 입헌군주의를 채택하고 자유주의 통일 헌법을 채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독일 제국의 왕을 프로이센 왕으로 이제 모시고자 이제 재간을 올렸지만 프로이센 왕은 거부를 했죠. 혁명유야 정부를 해체시키고 1850년 헌법, 제국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반헌무의 선군이고 외관상 입헌주의, 부르주아와 융커집의 전제주의를 확인하는 데 불과했다. 이때 외관상 입헌주의는 뭐냐면 겉으로는 마치 의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융커와 그 다음에 일부 부르주아 세력들이 협력 관계만 확인시켜주는 그런 헌법이고, 이런 1850년 헌법이 그대로 1871년 그 이후에 제국주의 독일 제국 헌법에도 반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제국 헌법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도 있고, 요 당시 1850년 헌법도 있고, 제국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북독일 연방 제국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통일 제국 헌법도 있고, 독일 제국 헌법. 예. 이런 헌법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 제외하고는 대개보는 겉으로는 입헌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전제주의의 헌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걸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헌법을 또 흥정헌법이라고 하죠.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여된 헌법이다. 은혜 차원에서. 자, 하여튼 이런 헌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는 3월혁명 영향으로 비혁명 영향으로 메테니가 이제 쫓겨나서 영명망명가서 이제 빈체지가 붕괴되고요. 농민대 부여근무가 폐지되죠. 이런 것들이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에 파급을 해서 오스트리아는 분리 독립운동하게 돼요. 그래서 헝가리를 이제 보면 오스트리아는 그 전에 이제 헝가리하고 타협을 했죠.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이제 독일인이 많지만 그 다음 많은 사람이 마자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그 다민족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체코인도 있고 뭐 일본 여러 가지 크로아티아인도 있고 등등 다양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협력관계 유지하냐? 헝가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했어. 그래갖고 그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가 일종의 연합왕국을 거성하죠. 이중왕국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을. 그래서 왕은 오스트리아 왕을 모시지만 그 다음에 외교나 국방은 오스트리아 담당하고 내정은 누가? 헝가리가 각자 이제 담당한 헝가리 공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호혁명이 나니까 헝가리도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에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만들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헝가리의 이제 코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수입하려는 그러니까 종전의 이중왕국에 벗어나 종전의 이중왕국을 벗어나서 정보를 수입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코스트가 이제 귀족의 어떤 면세 특권이나 농노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마자르어를 필수 언어예요. 마자르어는 이제 마자르족의 언어죠. 근데 문제는 헝가리 안에서도 또 소수민족이 있는 거야. 체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소수민족들 반발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군이 진압을 해요. 이 헝가리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압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등에서 왜 이런 그 혁명들이 실패했는가? 일단 이제 실패의 원인을 보면 조직과 훈련이 미비하고요. 현실 감각과 정치 감각이 부족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유의식이 민중 속에 일반화되지 못했다는 거.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확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혁명의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자유주의 이념이 크게 손실되면서 이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결별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회주의자의 가격한 요구들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세력들도 분열시키는 걸 초래하죠. 그래서 혁명 진영을 분열시키는 걸 초래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들 서로 이제 분열시키는 그런데 이런 형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 의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역사 발전의 추진력이 되면서 이제 보수 집단들도 예전에 자유주의 민족주의하면 막 무조건 거부했는데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걸 의견을 적당히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수용을 해요. 그래서 탄압보다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바뀌어서 민족주의를 이제 뭐냐면 정치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나중에 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통합이 되잖아요. 통일이 되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233페이지 펴보세요. 자, 233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 이제 비국가에서 1848년에 노동자 사회주의에 참여하여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의 명칭을 쓰고 그 혁명이 유럽 각국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혁명의 명칭은 뭐 프랑스니까 뭐 그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 2월 혁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의 영향은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3월 혁명 그 다음 보헤미아 헝가리 독립운동 청년 이탈리아 운동인데 이게 구체에서는 청년 이탈리아가 당이 어디를 점령했죠? 로마 공화국을 설립했다는 근거.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개최 뭐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가해 미출지 임시정부가 취한 조치를 나와의 직접적인 사건 계기가 된 것을 쓰시오. 자, 이 당시 사회는 훈작이나 경제 불황, 그 다음에 재정위기, 실업 등으로 사람들의 불만을 고조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기조 내각이 예정된 대중 집회를 금지하자 파리에 모인 그 군중이 바리케이트를 쌓고 항거했다. 시가전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왕은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구성됐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건데 이 임시정부는 뒤에 지금 나와 관련된 임시정부가 관련이 없어요. 이건 6월 폭동을 진압하는 그 과정들인데 요거는 임시정부가 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1차 임시정부와 2차 임시정부가 있었죠. 이거는 1차 임시정부예요. 요때 임시정부는 사회주의하고 민족 그 자유주의가 결합된 임시정부고 나중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재정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2차 임시정부예요. 새로운 임시정부.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임시정부 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임시정부 맞네요. 예. 이게 나와 관련된 이거 진압주체 요구를 봤어요. 예. 하여튼 요때 1차 임시정부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국립작업장 관련된 내용이죠. 잠깐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예, 제가 아까쯤 했던 게 맞아요. 예, 갑자기 홍보를 일으켰어, 제가. 그래서 1차 임시정부를 했는데, 임시정부가 국립작업장 만들고요. 근데 2차 임시정부, 새롭게 만든 임시정부가 무슨 조치를 했죠? 폐쇄 조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왔던 6월 폭동이 일어난 거야. 6월 폭동의 원인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거는 새롭게 만든 임시정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또 헷갈리다 보니까 했는데 임시정부가 요 주체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내용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기출문제 분석을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234페이지 넘어가고 이게 있고 잠깐만 한 문제를 안 푼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이따 풀어야 되겠다. 예,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총괄평가 보면 26번 볼게요. 241페이지. 다음 미추신 공화국은 어떤 혁명을 계기로 출현됐다.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고, 자, 이 혁명의 영향을 받아 오스트리아의 빈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서술해 보시오. 자, 나폴레옹 루이 18세 루이 필립의 밑에서 3번씩이나 시도했던 왕정이 3번이 모두 무능력을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 공화국을 인정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폴레옹, 루이 18세, 루이 필립 나왔을 때 친원명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공화국은 이제 뭐냐면, 2월 혁명이죠. 제2차, 2공화국을 얘기하는 거죠. 2월 혁명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2공화국은 언제 출현됐어요? 2월 혁명 때 출현됐죠. 그래서, 이때 2월 혁명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자면, 이제 산업화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됐다. 근데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뭐, 농업이 그 당시, 잘 안 돼서, 홍작해서 이것이 공업에 파급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실업자가, 속출하고 그런 것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 답을.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예. 자, 이때 이제 이 혁명에 받아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어난 정치 변화. 이건 뭘 쓰셔야겠어요? 자, 이거는 상호혁명이 일어나서 메테가 영국을 망명 갔던 거. 그래서 이제 빈 체제가 종말을 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2페이지. 자, 252페이지 51번 문제 볼게요. 51번. 자, 다음 기획이 18세기, 이게 51번, 다음 기획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고, 니은에 대한 노동자 대응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국립작업장이 나오는데, 이 국립작업장은 누이 불황의 이제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성립됐던 정책 배경을 이제 보면, 2월혁명 이후에 조직된 임시정부가 노동자 계급에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도 참가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의 노동자 대응. 자, 그 당시에 작업장 개성을 요구하지 않고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등등등.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국회 만들어지죠. 임시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이때 임시정부가 후반기 때 임시정부는 누구에 의해서 구성된 거야? 자유주의자도 구성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국립작업장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냥 탄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폐쇄 명령하니까 유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폭동인데 폭등이라고 되어 있네. 예, 꼭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2월혁명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영국의 개혁과 자유주의 발전 볼게요. 영국의 자유주의 발전.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하기 전에. 영국의 자유주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본산지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네, 프랑스도 있지만 영국이 이제 중심인데, 영국이 이제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상층의 어떤 가치관,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전반적으로 내면화된 그런 체제를 말하는데, 이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체계적 이념 체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시민사회 형성의 중요한 이데올기다.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는 종류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예전에 집단을 강조했죠. 근데 여기 자유주의는 뭘 강조할까요? 개인을 강조해.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라는 존재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민족국가라는 것도 그런 입장이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민족국가가 왜 그 당시에 주장했냐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 중에 민족 단위의 국가가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효율적으로 뭐냐면 보장할 수 있다, 권리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초기 때는 자유주의와 뭐냐면 민족주의가 어떻게 될까요? 결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형태였다. 그리고 자유주의 종류 되게 많아요. 뭐 찾아보시면 정치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뭐 사회적 자유주의 이렇게 있는데 정치적 자유주의는 어떤 걸까요? 시민들이 들어가서 선거권을 통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뽑고 뭐냐면 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 자유주의야. 네. 이런 것들이 정치적 자유주의고 이것이 곧 선거권 개선하고 연결돼 있죠. 선거권을 확대하고 그다음 문화적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어떤 양심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뭐냐면 자유주의를 문화적 자유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성애 이런 것도 뭐 일종의 문화적 자유주의에 속하겠죠. 동성애 인정해달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우리가 이제 또 이게 발전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터치하지 마라. 모든 걸 다 어디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자유하면 어디에만 초점 맞췄어요? 이 경제 자유주의만 초점 맞추는데 실제로는 정치적 자유주의나 문화적 자유주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형태가 이제 뭐냐 사회적 자유주의야.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등장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그 벤담이나 밀 같은 공리주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면서도 사회주의 일부 성과를 수용해. 특히 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복리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거나 그 다음 공장법 아시죠? 공장법. 이 공장법이라는 것도 제정한 것도 자유주의 입법이지만 뭐냐면 또 사회주의 수용한 거야. 사회법들, 복지정책들 이런 것들을 내세운 게 사회적 자유주의다. 그래서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라고 할 때 개인의 자유라고 할 때 그냥 자유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라 실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경제적 기반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다? 법적으로? 그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경제 기반이 없으면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는가? 국가사회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법이나 입법 작업을 통해서 또는 복지를 통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유주의에 입각해갖고 영국에서 무슨 정책이 나온 거예요? 복지 정책이 나온 거야. 예, 복지국가 이념이 나오고. 예. 그래서 보통 복지국가 이념, 이런 것들, 그건 독일하고 그 영국에서 제일 발달됐거든요. 근데 영국에는 자유주의, 이런 사회적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거고, 독일은 약간 좀 뭐냐면, 좀 다른 방향이야. 이거는 비스마르크가 이제, 노동자 복지 정책을 많이 했죠. 예, 그런 거는 뭐냐, 복지국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일종의 가부장적 옹종주의, 그 다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막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걸 따로 국가사회주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예, 국가사회주의. 좀 약간 다른 방향이라는 거. 자, 하여튼, 이 자유주의라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갖고 이제 뭐 정치적 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영국의 뭐냐면 자유주의에 다 반영이 돼요. 자, 예를 들어갖고, 심사정 폐지라든지 카톨릭 해방법, 어디에 속하겠어요? 문화적 자유주의죠. 내가 어떤 걸 믿든 간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건 개인의 문제인 거지. 그 믿는다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 이유로 어떤 시민권에 대해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 간식 침해. 다 문화적 자유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선거법 개정, 활동의 선거권 확대는 어느 자유주의에 속하겠죠? 예, 정치적 자유주의에 속하겠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간세를 철폐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공물법 폐지, 등등등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경제적 자유주의에 속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공장법이라든지 노동입법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이거는 어디? 사회적 자유주의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또 다른 사상이 영국에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보수주의예요. 예, 보수주의. 그래서 이 보수주의라는 거는 비인체제 성리에 등장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유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 프랑스 대혁명을 보면 상당수가 뭐냐면 그 가정에서 맨날 진보를 외치면서도 그 뭐냐면 막 이상한 막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마드처럼 막 여성 해방을 주장하면서 이상한 엽기적인 글도 올리고, 예.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이 공포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창했던 것이 그 보수주의야. 이성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했다. 근데 보수주의는 잠깐 반짝거렸다가 이제 곧바로 사그라들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부분을 볼게요. 예, 특히 이제 자유주의 개혁 중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정치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하고 차티스트 운동 있죠? 인민헌장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화적 자유주의가 이제 종교에도 영향을 주죠.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명예혁명 이후에는 종교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개인의 선택이지만 아직까지는 종교에 이제 그 잔재가 있었어요. 종교 통제 잔재가. 그게 뭐냐면 카톨릭하고 신교들을 믿으면 간직 침해에 방해가 됐던 거야. 뭐 때문에? 심사령 때문이죠. 심사령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심사령은 찰스 2세의 친카톨릭 정책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의회가 제정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성죄성사의 의식을 치를 때 항상 뭘 한다? 국교도 의식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카톨릭은 성죄성사 나름대로 의식을 정하는 방법이 있죠. 카톨릭교들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공직 침해 안 해도 된다. 난 못 믿겠다. 그런 거 따르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교들은 뭐예요? 이거 성죄성사 자체를 부정하는데 따르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명예혁명 이후에 좀 완화돼요. 신사령이. 어떤 식으로 완화되냐면 카톨릭교들은 좀 제하고 이제 신교들 경우에는 그러면 너네 성차성사를 하지 말고 왕에게 충성서약을 해라. 그럼 내가 간직 침해하겠다. 내 양심에 왜 내가 무슨 종교를 믿는데 자유주의 왜 그 조건을 다냐? 거부를 내뿐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심사령은 1828년에 개정을 해요. 이게 폐지라고 돼 있는데 답안은 그 폐지라 써야 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정이에요. 왜냐 심사령 조항에서 뭘 뺐냐면 신교들이 이제 간직 침해할 때 왕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것을 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국교도인 신교들이 공직에 침임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한 거죠. 예.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폐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 폐지는 언제 됐냐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19세기 후반때예요. 나중에 이게 심사령이 사문화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세기 후반은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 심사령이 뭐냐면 이제 사문화됐으니까 이제 공식 폐지가 돼요. 그때 폐지된 거고 이때는 엄밀히 개정됐다.
그래서 카톨릭 해방법도 심사령을 또 한 번 더 개정해. 그 1년 후에. 그럼 카톨릭교들도 시민적 자격 권리를 부여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도 이제 피선거권도 부여해줘야 된다. 그게 주장을 해. 간직침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신사령 안에서도 그 카톨릭 교도들에게 성체 성사를 강요한 거 있죠. 국교도 의식에 따라 그걸 아예 제거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해방법이나 신사령이나 이런 개정을 통해서 신사령이 유명무실화되는 거죠. 사문화되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때는 완전 이거 없어지게 돼요. 폐지가 돼. 그래서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신사령 폐지, 카톨릭 해방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교과서 통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있었죠. 이 선거법 개정은 영국에서는 6번에 거쳐서 이제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룰 것은 이제 1차 선거법 개정이에요. 자, 1차 선거법 개정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산업혁명에 따른 이촌 환경상에 인해서 부패 선거구가 발생했다. 자, 요때 이제 부패 선거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거구가 개정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신흥도시 같은 거 있죠. 맨체스터나 그런데 인구가 되게 많아. 그런데도 말고 선거구가 적을 수밖에 없어. 되게 적게 배정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를 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 수몰됐어, 그 지역이. 수몰됐는데 이제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선거구가 선정된다 보니까 그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배에 타고 이제 선거를 하는 웃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도 이제 연출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산업자본과 노동자 계층이 이제 형성됐죠. 그런데 또 정치여고. 왜냐면 이때 이제 기준이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주들만 선거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그당이 주도도 했는데 시그당은 이제 이들 새롭게 등장했던 산업자본가들 정치적 기반을 삼고자 이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제1차 선거구 개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말 맡은 부패 선거구를 이제 없애고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신흥 공업도시에 선거구를 배정했다.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 위에도 동산 소유. 동산 소유가 뭐야? 토지는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이랑 움직이는 동산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금, 그 다음 은,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들 기준한다. 이거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부르주아, 신흥 부르주아 계층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신흥 산업자본가들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공개투표, 그 다음 지역마다 다른 선거권 자격 매수 등 부패 선거구가 계속 존재했었다. 선거 가능이 존속했었다. 그래서 이건 한계죠. 왜냐하면 공개투표는 다 보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비밀투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지역마다 다른 선거권 자격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두 구야. 그러니까 투표권이 두 장 있는 거야. 이렇게 학력에 따라 또 이렇게 차별을 두고 그런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한계는 이제 보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계가 디귿이 거기 한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라 거기 디귿의 한계 부분을 좀 집어넣으세요. 한계죠. 자, 완전한 비례선거제가 아니었다는 거. 나름대로 신흥공업도시에 선거구를 배정했지만 그렇다고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는 완전히 비례선거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선거권 요구를 했지만 노동자의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공개투표였고 이런 부패선거 등등등 그런 가능들이 계속 존속돼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종래 시그당이 자본적인 산업자본을 마련하는 데 자유당이 되고요. 토지당이 종래 귀족층과 지지층을 중시해서 보수당이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노동당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런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 체제가 형성되고 19세 후반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단체가 뭐야? 노동당이죠. 그리고 자유당이 3당으로 밀려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영국에서는 양대 정당이 이제 보수당하고 노동당. 예. 물론 자유당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세력이 많이 약화됐고 이렇게 이제 양당 체제가 이제 형성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게 이제 1차 선거법 개정이 1832년에 있고 이 결과에 산업자본가와 중산층이 많이 진출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이 일어나요. 1867년에는 2차 그 선거법 개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도시 노동자와 소시민들의 참정권이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3차는 이제 농업 노동자,
강상노동자까지 이제 참여되고, 그 다음에 4차, 5차가 좀 눈여겨보세요. 4차와 5차 때는, 이제 4차 여자 31세 이상, 그 다음 5차 때는 남녀, 공동 이제 만 20세, 되죠? 그러니까 4차, 5차는 여성 선거권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전에 여자들에게 선거권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선거권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적 형상이에요. 왜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거권을 줄까요?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그냥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많이 끌려갔잖아. 전쟁터에 많이 죽고. 그 빈자리를 누가 대신한 거야? 여자들이 한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군수공장에 가서 뭐예요? 많은 무기나 총알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잖아. 서양의 정통이 뭐죠? 피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을 고려해가지고 선거권을 주게 된 거죠. 예,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1969년에는 또 만 18세 이내 남자, 여자. 그러니까 만 18세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고등학교 정도 3학년 애들, 그런 애들한테 선거권을 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1차 선거권 개정 결과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뭐냐면 선거권은 달라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이제 그때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민현장을 공표했죠. 인민현장. 이게 이제 03년 기출문제 나왔고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외워두세요, 꼭. 인민현장 부분. 그래서 6가지인데, 자, 남자의 보통선거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보통선거권 그때 무슨 거죠? 남자죠. 여자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비밀 무기명 투표. 앞에 이제 그 1차 선거법 개정 때 문제점이 뭐냐면 공개 투표잖아. 예,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재산 자격 철폐.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세비 지급. 이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평등선거구, 설정. 이 평등선거는 뭐냐면 비례대표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평등선거를 설치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매년 선거. 물론 이 차티스트 운동 그 당시에는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들어줬죠. 뭐만 빼놓고. 매년 선거만 제외하고는 다 들어줬다. 그래서 남자의 보통선거권, 비밀 무기명 투표, 위원회 재산 자격 철폐, 위원회에 대한 세비 지급, 평등선거구, 그다음 매년 선거. 이거 6가지 꼭 외워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의의는 유럽에서 최초한 노동자들 대규모 정치운동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들어주진 않았지만, 유럽에서 최초의 일어난 노동자 대규모 정치운동이었고, 이것이 후대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지게 되죠. 2차 선거권 개정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보죠. 경제는 그 앞에서 언급했던 자유주의 중에 어느 것이 들었죠?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자, 경제는 이제 그 영국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산업국가였죠. 산업을 먼저 했고 제일 선진적이었고 회원국이었고 그리고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강대한 또 식민지를 보유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입장 때는 정부가 간섭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뭐 관세 이런 것도 없애고 그냥 문호 개방하고 그러면 영국이 모범을 보이면 다른 나라도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도 편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정책에 입각해서 이제 이런 신념에 입각해서 뭐 공물법도 폐지하고 항해조례도 폐지하고 동인도에서 특권도 폐지하고 등등도 있죠.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었던 1차 선거법 개정 결과예요.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의회에 누가 많이 진출했죠? 산업자본가들이 진출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입장이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게 공물법 폐지인데요. 이 공물법이라는 건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공물법은 그 뭐냐면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이제 곡물 가격이 폭락하고 하니까 이 당시 외국산 수입을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이제 곡물 가격이 확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곡물가를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외국산 곡물이 이제 들어오면 더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 지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정된 법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폐지가 됐죠. 1846년.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곡물법이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영국의 입법 내용에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곡물법이라는 거는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두 번에 걸쳐서 곡물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1차 곡물법은, 2차 곡물법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간세를 부과하는 거지. 그냥 간세를. 그래서 고유의 간세를 부과해서 사먹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야. 자, 근데 이것은 누구의 이해를 반영한 거죠? 지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근데 노동자와 그다음 산업자본가 입장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자, 일단은 노동자 입장일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자국산 곡물 사 먹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산업자본가들은 임금을 책정할 때 얘네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면 곡물가를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이 곡물가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임금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산업자본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콤톤이나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반곡물법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곡물법을 폐지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곡물법이 폐지가 되죠. 왜? 그게 가능했던 것이 1차 선거법 개정 결과 이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되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제 곡물수의 보호관세를 폐지시키고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갖고 이제 각종 보호관세를 차라리 폐기시켜요. 결국에는 이거는 산업자본가의 이득이고 지지층이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토리당 안에서, 토리당이 이제 지주계층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당인데, 문제는 이 토리당 안에서도 일부가 자유무역주의로 전환이 돼요. 그래갖고, 이 토리당 안에서도 또 그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좀 한계는, 안 적혀 있지만, 이 곡물법 한계도 있어요. 이 곡물법 한계는 이 자체가 누가 주도했죠? 이건 노동자, 농민들이 주도한 게 아니죠. 누구예요? 그 다음에 산업자본가들이 주도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 산업자본가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동자,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산업자본가들이 주장한 자유주의인데 이런 것들은 중간계급의 이대로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곡물법 폐기에 대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는 얻지 못했다. 농민들은 지지할 필요 없겠죠. 노동자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자, 그 다음에 항해조대 폐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항해조대는 코네일이 만들었죠. 네덜란드 중개무역을 타격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네덜란드는 영국이 상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체가 사문화됐기 때문에, 이들 입장을 때 그 경제 자유주의자들 입장을 볼 때는 이게 이제 걸림돌이 왜 정부가 왜 간섭해갖고 하냐. 결국에는 이제 폐지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산업자본의 승리와 자유 방임 정책을 확립하는 데 큰 계기를 했다. 예. 방제 정책이 아니라 방임주의예요. 이게 못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특권을 폐지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동인도 회사의 특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좀 이따 세포의 반란이 나니까 해체돼요. 예. 그러니까 세포의 반란 때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동인도 회사가 예전에 그쪽 중국이나 인도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역 독점권을. 폐지됐다가 나중에 이 동인도 회사는 세포의 반란 때 해체되죠. 그래서 특권 폐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좀 약간 하사표 초고 그 세포의 반란 때 해체 해야지 이제 좀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각종 간세를 폐지시켰다. 그래갖고 이렇게 영국이 각종의 경제적 어떤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이제 확립하니까 그 당시 영국을 뒤따랐던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그다음 프랑스, 독일도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워갖고 간세 철폐를 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영국은 이미 잘 나갔던 국가 아니냐?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이 불리한 거예요. 잘못해서 시장을 열어놨더니 영국산 작품만 막 들어와. 그러니까 얘네들 막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문을 딱 개방을 했던 걸 닫아버리고 보호관세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관세 정책들을 다시 돌아가요. 예, 보호무역 정책을. 그렇죠. 영국도 이제 자유무역 정책을 계속 유지는 하죠. 영국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예요. 제국주의 시기 때 영국은 끝까지 자유무역 중심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다른 나라 국가는 보호무역을 하다가 자유무역 하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뭘로 바꾼 거죠?
그 자유무역 하다가 보호무역 바꿔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장법과 노동입법을 하죠.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실질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경제적인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된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밀 같은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부는 개인의 창의성과 희생의 산물이보다는 사회제도와 법적 조치의 산물이다. 그래서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의 복리주의다. 공리주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하는 거는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그만큼 뭐냐면 사회 공헌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뉴스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이제 미국의 4대 부자들 있죠? 4대 부자들의 그 뭐냐면 합친 것이 우리나라 그 재정 있죠? 1년 예산보다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4대 부자들이 뭐 돈을 모을 수 있는 물론 내 개인의 능력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미국 국력이 없으면 그렇게 모으지도 못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렇게 모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기껏 해봤자 뭐 삼성 뭐 이건희 정도 됐겠죠. 뭐 이건희 하는데 대단하지만 하여튼 미국의 그 사람들 부자에 비해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가가 간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장법이나 2차 공장법 같은 걸 제정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이나 아이들 동원해 갖고 이제 탄광 여기 막장까지 들어보내는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1차 공장법은 좀 약간 미비했어요. 그래서 면직물 공업에 한정됐고 아동의 야간 작업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 노동 시간 12시간을 제한하고 그렇지만 확인한 자치가 없고 뭐 벌단 뭐 한다고 해서 뭐 이거 위반한다고 해서 벌단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위반된다. 그 후에 이제 공장법이 2번 나왔지만 여러 번 공장법은 만들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공장법은 1833년에 만든 공장법인데 거기는 9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을 전면 금지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9세 이상 노동 시간을 13시간 9시간 이거 13세 이상 9시간, 18세 이하는 12시간 제한하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아동 노동을 점차 금지시키는 공장법으로 다시 개선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아동은 어디 갔어? 공장에 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초등교육 같은 의무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을 설치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2차 공장법 같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탄광 노동에 여성이나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못하도록 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동 조건의 합법화. 그 다음에 노동자 정당이 19세기 후반에 등장했죠. 이 노동당. 이 노동당은 이제 폐비형 협회라고 해갖고 이제 그런 협회에서 기반으로 해갖고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노동자들은 자유당을 지지했어. 비판적 지지했는데 자유당이 부르주아 정당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갖고 우리의 정당을 만들자 해가지고 폐비형 협회를 중심해서 여러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든 것이 노동당이에요. 이 노동당. 그 다음에 구민법을 이제 만들죠. 이 구민법은 예전에 엘리베스 여왕 때 만든 건데 새롭게 이제 법을 개정해서 빈민 규제 목적 구빈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그래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키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복지국가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된다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제 다 뭐와 관련된 것이다? 그 공장법과 노동력 사회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정치를 잠깐 볼게요. 이게 서계에서 좀 나왔기 때문인데, 자, 이때는 이제 누가 통치했던 시기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했던 시기야. 영국에서는 여왕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옌 여왕이 있고, 빅토리아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있죠. 그래서 영국은 이런 정통이 있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치를 잘해놨기 때문에 여왕이 통치하면 항상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가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이제 여자 대통령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전성 시기가 이제 빅토리아 왕 시대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보수당과 자유당에서 유명한 정치인 2명이 있죠. 보수당이 디질레이니와 자유당 그데스트인데 요 사람 이름 정도만 외워두세요.
양대 정치가로서 이제 있고, 이 사람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상호 경쟁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면서 양당 제도와 의회 정치가 확립됐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 자유주의에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돼서 대중민주주의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질레이는 보수당이고, 그레테스가 자유당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질레이가 이제 정권을 이제 장악했죠. 1차 내각과 2차 내각 때. 그래서 1차 내각 때 그 뭐냐면 2차 선거법 개정을 이제 실시해요. 우리가 이제 자유당 하면 2차 선거법 자유당이 개정할 거라 생각해. 왜냐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이 보수당이 그 2차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왜 그러냐면 얘들이 그 2차 선거법 개정을 이제 주도하면서 도시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확대하면 얘네들이 보수당을 지지해 줄까 이런 착각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수 기반 확대하겠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획득한 도시 노동자는 보수당 안 찍죠. 누굴 찍어요? 자유당을 찍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제 한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선거권 기관이 노동자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대중들의 선거권을 이제 확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정치가. 왜냐,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 이제 선거권을 갖고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가들 보면 이제 무슨 소리 했다가 대중들이 막 비난하고 댓글 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잖아. 왜냐,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쫓겨날 수 있고 국회의원 못 되니까 특히 선거철에는 되게 민감하죠.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내각 때는 이제 적극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하게 되고 파업의 합법화. 그 다음 공중위생과 노동자 주택 정책을 해갖고, 이때 이제 이것도 한반이던 이제 도시 노동자를 좀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물론 찍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노동 입법 같은 걸 이제 많이 만들었고요. 자, 그레데스는 자유당이죠. 그래서 이 자유당의 국민정당, 이 국민정당이 뭐냐면, 자유당은 원래 부르주아 계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부르주아 계층들 떠나서 다양한 정치 세력, 특히 뭐냐면 노동자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자. 그래갖고 국민정당으로 이제 만들려고 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어. 19세 후반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민주당이 예전 호남정당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전국정당화 됐잖아.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당의 모든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계급정당이나 모든 정당을 포괄할 수 있는 국민정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나라와 좀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른 유럽나라. 다른 유럽나라는 다 계급정당이야. 거의 대부분. 프랑스도 그렇죠. 독일도 보수적인 사람은 다 기민당 찍어. 기사당 찍고. 근데 노동자 계층이나 좀 진보적인 사람은 뭐죠? 사회당 찍죠. 예. 그래도 이제 있고, 영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영국도 보수당 찍고 뭐 잠깐 계급별로 찍잖아. 근데 이 자유당만은 조금 포괄적인 정당이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내각과 2차 내각이 있는데, 이걸 자유주의 시각에서 이제 아일랜드의 국교회를 폐지하죠. 국교회 강요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초등교육의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여기 쓰세요. 간섭이라고 했는데 배제. 그 다음에 사법 군대 공무원제도 개혁하고, 그 다음 아일랜드 소작의 경제 보상, 비밀투표제, 그 다음에 그 대학학의 종교 차별, 철폐하는 자유주의 시연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내각 때는 3차 선거법 개정을 이제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논인 거죠, 정치적으로. 뭘 확대하기 위해서. 농촌 노동자까지 자기를 포섭시키려고 했고. 근데 이제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 지역은 이상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보수당 찍어요, 좀 못 먹고 못 사는 지역이 되게 보면 보수당 찍더라고. 좀 후진 지역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의 대표적인 정치가가 노이드 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베르사유 조약 때 참여했던 정치가인데 수상인데, 자, 이 사람은 노동당,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이거든, 20세기 초반. 노동당이 이제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자유당의 지지 기반 한쪽이 떨어져 나간 거죠. 노동당 쪽은 노동자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노동당들이 등장하면서 노동자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개혁 정책을 이제 하게 돼요. 개혁 드라이브를. 그래서 이제 인민 예산안을 이제 형성돼서 재정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은 이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국가 예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부의 재분배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세금을 걷어갖고 못 사는 사람들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 당연한 게 아니었어, 그게. 그래서 하여튼 인민 예산을 만들었고, 사회입법들 만든 복지국가 정책들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 돈을 번 부르주아 계층들에게 돈을 걷어서, 가난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에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대폭적 증세를 하게 돼요. 복지국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누구한테 걷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걷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이제 유상계급들에 걷어가지고 국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사회 입법에 나는 복지국가 정책을 했다. 이 예산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노동자들, 빈민들을 자기 정당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거죠. 예. 당연히 이제 그 당시 보수당이 이제 장악했던 상원에서 권한이 거부되고 무력화되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의료보험이나 국민보호법을 만들어서 점차 실현됐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복지국가 이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나라가 영국과 어디라고 했죠? 독일이죠. 아까 했죠. 영국은 사회적 자유주의 입법.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이제 한 거죠. 물론 다른 방향에서 했지만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이런 노예들 조지의 일시적 그 정책 때문에 일시적 노동당과 노동세력이 약화됐어요. 그렇지만 결국 회복이 돼갖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자유당이 노동당이 밀려서 3당으로 전락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양당 구도가 다시 재편돼갖고 보수당하고 자유당의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그 1차 세계 이후에는 이제 노동당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뭐냐면 노동당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가들 자유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민족주의 국가의 발전을 볼게요. 자, 이 민족주의 국가 발전은 이제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근데 특히 이탈리아, 독일 통일하고 크게 관련돼 있죠. 그리고 민족주의는 이제 또 2월 혁명을 계기해서 부흥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하죠. 요 부분은요. 예, 민족주의는요.